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개인정보 감형 처리에 관한 교육을 맡게 된 원주 한라대학교의 김순석 교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감형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가명 정보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이제 익명 정보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가명 익명 처리 관점에서 이제 개인 정보를 분류하는 부분과 가명 처리의 기준 및 범위, 그리고 마무리 차원에서 배운 사항들에 대해서 퀴즈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가명정보의 정의입니다. 가명정보의 정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2조 정의에 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쭉 읽어보면 감옥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남옥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다목입니다. 감옥 또는 남옥을 제1호의 2에 따라 감형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거를 감형 정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2조 정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옥과 남옥과 다목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다목입니다. 다목의 맨 끝에 가명정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법상에 나와 있다시피 개인정보, 즉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하나다라는 것이 일단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과목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식별정보 또는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해서 개인 식별정보 또는 직접 식별자라고 부르는데요. 법령상 줄여서 개인 식별정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기술적 관점에서는 다이렉트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서 직접 식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알아볼 수 있는의 의미입니다. 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누구 관점에서 알아볼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나와 있다시피 이 알아볼 수 있다는 의미는 처리자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예컨대 가명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명 처리를 하는 처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향후에 처리가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향후 처리가 예정된 자라고 함의 의미는 예컨대 가명 정보도 처리를 통하여 특정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제공받는 자 또한 처리가 예정된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 그러면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주체는 처리자 또는 처리가 예정된, 다시 말해서 제공받는 자까지 포함해서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에서는 알아볼 수 있는의 주체가 이제 중요한 파트고요. 이거는
동일한 맥락에서 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애 주체는 누구냐? 알아볼 수 없는 애 주체는 누구냐? 결국은 처리자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명 처리된 정보를 보고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남욱인데요. 남욱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거를 이제 소위 개인 식별 가능 정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입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는 의미는 이제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수를 하되 불법적으로 접근해서 이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입수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 합법적인 접근을 통해서 입수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기술을 들여서 알아볼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 공개된 정보를 검색을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요거는 합리적인 선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욱은 개인 식별 가능 정보로서 이 입수 가능성, 합법적인 부분에서요. 이게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남욱에서는 다른 정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정보의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법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정보. 두 번째는 합리성을 고려해서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목은 알아볼 수 있는의 의미, 남욱은 다른 정보의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욱에 해당되는 정보로서는 우리가 식별 가능하다는 의미는 주소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우편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목 또는 남욱을 제1호의 이해에 따라 그러면 제1호의 이호가 제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설된 부분인데 1호의 이해에 보면 가명처리란 해서 가명처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목 또는 남욱을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가명처리에 있어서 처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가목 또는 남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명처리의 대상은 가목, 식별정보, 남욱, 개인 식별 가능 정보가 여러분들이 향후 가명처리를 하시게 될 경우에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제1호의 이해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여기 이제 다른 정보와 달리 추가 정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추가 정보는 다른 정보와는 달리 가명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로 한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컨대 제 이름 김순석을 홍길동으로 대체를 했다라고 한다면 김순석을 홍길동으로 대체하는 데 있어서 매핑이 되는 테이블이 생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명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예컨대 우리가 암호화를 했다, 제 이름을. 그러면 암호 알고리즘이라든가 혹은 암호 키가 생성이 될 건데요. 이때 사용된 암호 알고리즘, 암호 키를 소위 추가 정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가 정보는 가명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외에서는 추가 정보란 말은 사용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명 처리 과정에서
추가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공격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가명이나 익명 처리를 통칭해서 우리가 비식별 처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를 우리가 재식별이라고 하고요. 재식별 뒤에는 항상 공격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자 입장에서 재식별을 하려고 하는 시도에 있어서 만약에 제 이름을 홍길동으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공격자가 제 이름을 홍길동으로 바꾼 이 매핑 테이블을 즉 추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경우 그러면 쉽게 이 홍길동으로부터 김순석 저를 되돌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가명 처리에서는 이 추가 정보에 대한 안전한 보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정보를 공격자가 습득할 경우에 언제든지 원본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추가 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 또는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어지는 연구라든가 시계열 등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원본 정보나 가명 정보와 별도로 물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추가 정보가 뭐냐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추가 정보는 복원할 수 없도록 안전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그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추가 정보만 안전하게 보관하면 가명 처리가 잘 된 거야? 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추가 정보도 중요하지만 뒤에 나오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끔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가 더 중요하지만 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잘 처리했다 하더라도 예를 많이 드는 부분들이 만약에 주소가 마산시 회원구고 직업이 국회의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처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마산시 회원구에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연결되는 순간 이 특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리가 잘 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추가 정보와는 별개의 문제죠. 따라서 추가 정보도 추가 정보지만 함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다목은 우선 가명 처리의 대상은 가목 또는 나목, 다시 말해서 식별 정보와 식별 가능 정보가 가명 처리의 대상이다.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우리가 가명 처리가 안전해 하는 기준은 두 번째로 추가 정보의 안전한 보관 또는 파기, 왜? 복원할 수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 첫 번째 기준이 추가 정보에 대한 복원 가능성을 따진다면 세 번째는 그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즉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되겠죠. 이걸 줄여서 복원 가능성과 식별 가능성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명 처리의 대상은 식별 정보 또는 식별 가능 정보. 가명 처리의 판단 기준은 식별 가능성과 복원 가능성. 이때 이 복원 가능성은 추가 정보에 대해서 복원될 수 없도록 안전한 분리 보관 혹은 파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추가 정보는 오른쪽에서도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조의 1호의 2를 가보겠습니다.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러면 가명 처리의 방법은 뭐냐가 나옵니다. 즉, 일부를 삭제한다는 의미는 김순석을 순석을 삭제하면 김땡땡 또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거.
이게 이제 감형 처리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은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은 추가 정보만 없애면 감형 처리가 잘 됐다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추가 정보도 없어야 되겠지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도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그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1번, 2번, 3번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4번을 보시면 감형 처리 관점에서의 다른 정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남옥에 있었던 다른 정보를 좀 이제 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보시면 원본 정보, 추가 정보를 제외하고 처리자 혹은 처리가 예정된 자가 보유하거나 접근 입수 가능한 정보가 이제 감형 처리 관점에서의 다른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보가 많은데 정보를 좀 정리를 하면 우선 첫 번째는 원본 정보가 있겠죠. 예, 즉 감형 처리 대상인에 되는 정보. 원본 정보를 감형 처리했다면 감형 정보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원본 정보를 감형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가 정보가 만들어졌겠죠. 자, 그러면 원본 정보, 추가 정보, 감형 정보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처리가 잘 됐어, 안 됐어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때 다른 정보가 들어갑니다. 즉,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누구인지를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합을 했을 때 다른 정보가 뭐냐? 원본 정보, 추가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외하고 누구의 관점에서요? 처리자 또는 처리가 예정된 자. 여기서 처리가 예정된 자라 함은 제공 시 제공받는 자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접근 입수 가능한 정보를 다른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익명 처리의 정의에서도 이 다른 정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다른 정보의 차이점이 감형과 익명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밑에 감형 처리 시 고려사항으로 가이드라인 1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형 정보 그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되겠죠. 즉 식별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감형 정보를 처리할 자가 여기서 감형 정보를 처리할 자가 하는 것은요.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개인 정보를 감형 처리하는 거하고요. 감형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즉 감형 정보는 감형 처리된 정보를 처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감형 처리된 정보를 이용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을 감형 정보를 처리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형 처리된 정보를 이용 활용하는 자가 보유하거나 접근 입수 가능한 정보와의 사용 결합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라라는 것이 가이드라인 상에 나오는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내 외부 이용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 유사 정보에 대한 수행 경험이나 지식도 함께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이제 이러한 지식에 유사한 것이 뭐냐면 예컨대 이런 경우입니다. 의료 영상을 예를 들면 어떤 제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 엑스레이 사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한 의사가 있겠죠. 그러면 그 판독한 의사가 제 엑스레이 사진을 감형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사진을 판독했기 때문에 판독한 의사는 제 엑스레이 사진만을 보고도 제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형 정보의 정의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예,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감형 처리와 감형 정보 처리에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먼저 감형 처리라는 것은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 말 그대로 개인 정보를 감형 처리한다는 그 자체죠.
두 번째, 가명정보 처리라는 것은 가명 처리를 통하여 생성된 가명 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 등 활용하는 행위입니다. 즉, 내가 예를 들어서 가명 처리된 정보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제공을 받아서 이걸 분석하고자 한다 하는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에 보시면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가명 처리에 관한 특례가 아니라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거든요. 또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시면 가이드라인도 보위에서 나온 가이드라인도 보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인정보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그 의미는 가명 처리된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 제공, 활용할 것인지를 나타낸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이름도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와 가명정보 처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로 가보겠습니다. 신용정보법상의 가명정보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20년 8월 5일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었죠. 그 당시에 가명정보에 관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신용정보법이 있었죠. 그래서 금융 분야에서는 가명 처리를 신용정보법에 따르게 되는데 이 신용정보법 제2조 15에서 16호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명 처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15호를 보면 가명 처리란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로서 제4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추가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분야니까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 신용정보라고 부르겠죠. 그죠? 의미는 유사합니다. 다만 가목, 나목, 다목이 있는데요. 여기 가목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신용정보 주체와 다른 신용정보 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즉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 정의와 조금은 더 구체적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신용정보 주체와 다른 신용정보 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구별. 자, 나목을 보겠습니다. 하나의 정보 집합물, 하나의 정보 집합물을 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 집합물 간에서 어떤 신용정보 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나 연동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까지도 가명 처리, 이제 가명 정보, 가명 처리에 속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구별이라는 의미와 연계나 연동의 의미입니다. 이 구별을 영국에서는 싱글아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별, 연계, 연동이 뭔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 정보의 이제 예시를 한번 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구별되어도 연계, 연동되어도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왼쪽 상단에 있는 표가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에 대한 부분에서 원본 정보가 되겠습니다. 원본 정보가 회원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가입일자, 월카드 사용액, 신용등급, 월소득이 이제 원본 정보고요. 이걸 오른쪽 표가 가명 처리한 것이고 아래쪽의 표가 이제 익명 처리한 것인데요.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원본 정보를 이제 회원 번호는 암호화, 그 다음에 이름은 이제 삭제를 했고요. 성별은 그대로, 생년월일은 생년만, 주소는 시군구 단위로 부분 삭제를 했고요. 그 외에 가입일자, 월카드 사용액, 신용등급, 월소득은
그대로 둔 케이스입니다. 다만 월카드 사용액 부분에 있어서 여기 파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1억 8,587만으로 가는 이 값은 분포상 좀 매우 큰 값으로 특이 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예시에서는 이 해당되는 레코드 그 줄은 삭제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오른쪽에 있는 가명 정보고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익명 정보인데 익명 정보인 경우에는 성별, 연령, 주소를 성별은 아예 남녀를 뭉개 가지고 별표로 표기를 했고요. 연령은 아예 이제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10살 단위로 그다음에 주소는 서울, 뭐 경기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가입 기간은 모든 칼럼을 다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입 기간은 아예 15년 이상 10에서 15년. 월카드 사용액은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범주화를 했고요. 신용 등급도 총 9등급을 상중하 3등급으로 범주화를 했고 월소득도 1000만 원 이하, 뭐 3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범주화를 처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별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가명 정보를 보면 이 한 줄 한 줄 한 줄이 값들이 다르죠, 서로. 그죠? 이 줄과 이 줄, 이 줄과 이 줄이 서로 값들이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뜻은 각각의 값이 서로 구별이 된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구별이 되어도 가명 처리가 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구별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연결이라는 뜻은요. 여기 있는 이 한 줄의 예컨대 이 값들이 다른 테이블에 똑같이 나타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시는 이 테이블을 A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B 테이블에 이 한 줄이 똑같이 나타나더라도 하면 이제 연계나 연동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렇더라도 가명 처리가 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되거나 연계 연동되어도 가명 처리인데 다만 그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아까 제가 이 식별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 정보는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 정보에 대한 이 복원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가 제대로 됐어라는 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제 이 알아볼 수 없는 특정 식별 그리고 이 추가 정보에 대한 복원 가능성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익명 처리인 경우에는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박스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가 똑같죠.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구별이 되지 않죠. 따라서 구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익명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결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여기 다른 테이블에 당연히 나타났어도 안 되겠지만 이것을 이 구별이라는 이 표현을 국제표준 ISO 20889에서는 싱글아웃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연결, 연계, 연동 이거를 이제 연결 가능성, 영어로 이제 링킹이라고 표현하고 추론을 인퍼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연결 가능성이라 함은 예컨대 우리가 익명 처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중에 하나가 K-익명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K-익명성을 만든 친구가 이제 하버드대 스윈이라는 교수인데요. 이 하버드대 스윈이 교수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에게 어느 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당신의 질병이 뭐죠? 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주지사가 이제 놀랬죠. 내 병명까지 어떻게 이 친구가 알고 있지? 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수인이가 이제 그 주지사가 담임 병원의 퇴원 기록부를 돈을 주고 샀고요. 그 주에 그 선거인 명부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거인 명부를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퇴원 기록부하고 선거인 명부를 두 개를 연결해 본 거죠.
예, 그랬더니 이 주지사의 신상이 나오고 병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가명 정보와 일종의 다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퇴원기록부 외에 선거인 명부라든가 이런 다른 데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특정 개인을 알아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위 연결 가능성이라고 표현하고 익명 처리에서는 이 연결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익명 처리의 기준입니다. 다음 익명 처리 기준이 이 추론 가능성인데요. 추론 가능성은 높은 확률로 통계적인 도구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추론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의미고요. 이 국제표준 ISO IC 20889에서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기술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명 처리가 개인정보라면 익명 처리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이 되겠죠. 자,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익명정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2 적용 제외라고 소위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다른 정보와 알아볼 수 있는의 의미가 딱 똑같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자, 먼저 알아볼 수 있냐 없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처리하는 자 또는 처리가 예정된 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정보는 입수 가능성하고 이제 합리적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이 다른 정보의 범위가 익명이 되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원본 정보를 익명 처리를 해서 불특정 다수, 예컨대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익명 정보를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접속을 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처리가 예정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리가 예정된 자라 하면 처리된 정보를 이용하고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순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처리가 예정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결합해서 또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의 의미는 심지어 원본 정보와의 대조를 통하여서도 알아볼 수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 페이지에 왼쪽 손에는 원본 정보를 오른쪽 손에는 익명 정보를 양쪽에 올려놓고요. 이 익명 정보와 원본 정보를 대조를 아무리 해봐도 이 익명 정보를 보고서는 도대체 이 원본의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게끔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익명 정보는 처리 강도라든가 처리 환경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고 가혹한 그런 처리를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정보법으로 가보면 익명 처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40조의 2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용정보 회사 등은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익명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정보 회사 등은 내가 만약에 익명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게 적정해 라는 여부를 판단받고 싶을 때 그 심사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사항을 보면 금융위원회가 제3항의 요청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적정하게 익명 처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범자의 입장에서 일반 기업들에서 특히 신용정보회사 등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누구에게 위임을 했냐면 소위 결합전문기관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전문기관에 권한을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심사에 대한 권한을. 그래서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익명 정보에 대한 적정성 검토, 평가를 통해서 적정한 평가다, 적정하게 처리가 됐다라고 볼 경우에는 더 이상 개인 신용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을 해줄 수 있는 법적인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EU GDPR의 내용입니다. 특정 개인의 식별 등 처리자 또는 제3자 모두가 개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단을 고려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EU GDPR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GDPR이라는 것은 EU에서 만든 소위 이제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입니다. 따라서 일반 데이터 보호법 또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수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 객관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처리 당시에 가용한 기술과 기술적 발전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EU GDPR의 이 네 줄을 줄여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58조에 있는 두 줄로 표현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익명 정보를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영국의 DPA라는 영국 데이터 보호법이 있습니다. 영국 데이터 보호법에서 DPA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DPA에서는 이 빨간 표현으로 제가 적어 놓기도 했는데요. 익명에 대해서 완전히 리스크가 프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혹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익명 처리를 하면 재식별 가능성이 제로야? 다시 말하면 위험도는 제로야? 라는 표현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익명 처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재식별 가능성을 제로로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익명 처리를 할 때 K-익명성이라는 걸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예컨대 만약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에도 나오지만 K가 30이면 안전해? 라고 보통 물어봤을 때 30이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30줄이 똑같은 값을 갖도록 처리가 된 것인데 공격자 입장에서 배경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30명 중에 하나일 거라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재식별에 대한 위험은 30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K 값을 만약에 1000만이라고 했으면 1000만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1000만이 아니라 1억, 10억, 100억을 하더라도 점점 0에 수렴할 뿐이지 그 가능성이 0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처리를 잘 한다라고 해도 그 가능성을 0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데이터 보호법에서도 완전히 리스크가 프리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걸 이제 리모트라고 표현을 하죠. 충분히 위험이 멀어질 때까지 식별에 대한 위험을 미티게이트, 감소, 경감시켜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100% 어나니마이제이션, 익명화는 모두가 바라는 바죠. 그렇지만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DPA, 영국 데이터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테스트는 아닙니다. 즉
이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수단을 합리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10별의 위험이 최소화될 때까지, 즉 리모트 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리스크가 프리하다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익명 처리의 기술적 기준입니다.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SO IEC 20889에서는 세 가지의 기술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싱글아웃, 연결 가능성, 추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싱글아웃은 쉽게 말씀드려서 구별이 되어서라는 뜻이죠. 구별. 그래서 ISO에서는 데이터 주체를 고유 식별하기 위해 데이터셋의 특성 집합을 관찰하여 개인에 속한 레코드를 격리해낼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구별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줄 이상은 똑같아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K 익명성에서 K를 최소한 2 이상 둬야 된다라는 의미와도 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결 가능성인데요. 동일한 데이터 주체나 혹은 데이터 주체 그룹과 관련된 레코드를 별도의 데이터셋에 연결해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 이건 아까 제가 스위니 교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추론 가능성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확률로 다른 속성 집합에서 값에서 속성의 값을 추론하여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ISO IEC 20889 부록 A에 보면 서머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술들별로 어떤 기술은 싱글아웃, 어떤 기술은 연결, 어떤 기술은 추론 가능성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동그라미 세모 X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yes, partially, no 해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yes나 partially에 해당될 수 있는 기술들을 적절히 섞어서 이 세 가지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기술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익명 처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제로를 요구할 수 없듯이 어떠한 그 가명 처리를 잘 하거나 익명 처리를 잘 하는 데 있어서의 최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러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익명 처리의 4가지 원칙입니다. 영국 UK Anonymization Network이라고 부르는 전문가 그룹인 유칸에서는 익명 처리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라는 보고서를 16년에 발간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익명 처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4개의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괄성 원칙입니다. 데이터만 검토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배포해도 안전할지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가명 또는 익명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만 가지고 처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오류라는 뜻은 데이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가명 처리를 해서 우리 회사 내부에서만 안전하게 이용할 거야 하는 경우랑 내가 가명 처리를 해서 조금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특정 외부 제3자에게 제공을 할 거야 하는 것은 위험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서 활용할 경우와 외부 특정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는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적절한 처리의 수준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위험성 검토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우리가 위험성을 검토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데이터만 봐서는 충분한 위험성에 대한 수단과 고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함께 검토해야 된다. 그렇지만 처리에 있어서는 데이터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유용성 원칙인데요. 이 유용성 원칙은 뭐냐면 익명 처리는 안전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프로세스지만 생성하는 데이터가 안전하고 유용한 것인 경우에만 타당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는 실제로 이 활용하는 것에 사실은 방점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호한다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는 보호가 방점에 있다면 가명, 익명 처리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방점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처리 원칙에 입각해서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가명이나 익명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활용함에 있어서 가명 처리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따라서 활용하지 않을 거면 가명 처리를 굳이 해야 되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안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쓸모도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성과 유용성은 트레이드 오프죠. 안전하게 처리를 하면 할수록 데이터는 더더욱 뭉개질 수밖에 없고요. 덜 안전하게 처리를 하면 데이터는 품질이 좋으나 그만큼 불안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현실적 위험 원칙입니다. 유용한 데이터를 생산할 때는 현실적으로 제로 리스크는 없다. 유용하고자 한다면 분석이 가능해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물론 다 뭉개고 나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쓸모는 없어지겠죠. 안전은 하나,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유용한 데이터를 생산하고자 한다면 제로 리스크는 없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처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제로 리스크는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예를 들어서 모든 정보를 총계 처리하면 개인정보는 없기 때문에 안전하겠죠. 그러나 총계 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면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로 리스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원칙입니다. 다음 네 번째 비례 원칙입니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은 위험 요소와 위험에 따른 영향에 비례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해 하는 것은 반대로 얼마나 위험해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가명, 익명 관점에서 재식별이 됐을 경우에 그 영향이 얼마나 돼 라는 것도 함께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식별 시의 영향도에 따라서 영향도가 높다면 역시 처리의 강도도 높아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데이터 자체가 사회적인 약자를 다루고 있거나 또는 일부 특수한 계층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재식별 시 파장이나 영향도가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서 처리의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